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공업경영 과목 첫 번째 장 품질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질 관리를 다뤄볼 텐데 이 품질 관리의 첫 번째는 바로 통계적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승인 권역 안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즉 이 제대로 된 정상품인지 그 다음에 불량품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 기법에 유의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불량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관리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샘플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두 다 이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한 학위 중에서 이제 박사 학위가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 것을 할 때 이 통계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사실 통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 주관적인 의견이냐 아니면 실제의 사실이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음식은 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A라는 음식점의 음식은 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음식점이 실제로 짠지 안 짠지, 그게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 염도를 적당히 측정을 해서 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짜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신뢰성 있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의 기초로서는 우리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알게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품질 특성치와 편차. 자,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거, 제품의 양부, 이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부적합한 건지를 정하는 것, 그런 특질들. 다음에는 품질 특정치로서 품질 특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한 것, 제품 특정치의 산포, 고르지 못한 정도도 있고요. 다음에 편차도 있고요. 이 표준과 틀림, 이걸 우리가 뭐 표준과 얼마나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편차라고 하고, 그 편차의 또 기준도 또 표준 편차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품질의 종류에는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고, 자, 통계적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죠.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초는 첫 번째, 일정한 생산 조건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 특성치의 산포 상태,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미리 알고 이 산포의 상태가 변화하면 생산 조건 또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조건과 환경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떡을 만드는데 이 떡 맛이 자꾸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생산 조건과 환경이 먼저 일치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바뀌는지 그 요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수를 최소화한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나머지 환경적인 조건 아니면 사람의 인적 특성 같은 것을 다 기본적으로 그 상수로 만든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걸로 만든 다음에 이 다른 변수 요인만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떡의 맛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도 그대로고 기계도 그대로고 온도, 습도, 원료 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제조 기법만 조금, 뭐 발효 시간만 조금 바꿨을 때 떡의 맛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변수만 가지고 떡의 질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샘플링 검사로 생산 조건,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때 편차가 허용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통계치 처리 과정은 일단 집단화, 이제 뭐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질화 같은 것끼리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화하고 마지막에 확률화해서 우리가 관리 범위 안에서 이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분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자, 분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 중에서 품질을 고르지 못하여 분포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 가지 품질 특성이 다양하게 이렇게 아주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오차가, 자, 여기가 뭐 우리가 어떤 제품 만드는데 50kg짜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자꾸 무게가 생산할 때마다 다르게 되고 이 분포가 커지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규격의 한계를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도수 분포표, 여러 개의 제품을 측정해서 측정치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높은 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가는 집단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개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10개의 제품이 만들게 되었는데 뭐 3개의 제품이 만약에 불량이 난다.
너무 많나요? 이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3개의 제품이 불량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만약에 50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몇 개의 제품이 불량이 날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것도 다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분포 중에서 서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이항 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이항 분포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게 바로 푸아송, 포아송 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떤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 어떤 단위에 해당하는 것 안에서 몇 번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모아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푸아송 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푸아송 분포는 몇 번 그 사건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표준이 5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를 만들었을 때를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mm짜리 예를 들어 나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0.005mm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49.995mm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게 몇 개가 만들어졌냐? 이 49.995짜리가 이렇게 한 12개 정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거는 10개 정도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표로 나타낸 것,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게 되죠. 대부분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목표 하는 값이라고 하게 되면요,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L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최소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포 폭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분포 폭이 넓다는 것은 좀 관리하기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의 분포 폭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한 규격치와 하한 규격치의 차이를 정수로 나눌 수 있도록 등분의 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급 간격이 정해지면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고, 이걸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수 분포 곡선의 변동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도수 분포 곡선이 이렇게 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차가 외부로부터 크다는 것은 더 넓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A로 이렇게 좁을수록 우리가 더 고숙련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공차가 더 적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넓게 되는 것은 숙련이 덜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중심의 위치는 모두 다 가운데로 갔지만 산포, 이 퍼져 있는 형태가 다르게 되죠. A가 숙련이 더 잘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숙련이 덜 돼 있는 경우입니다. 분포의 옆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혹시 공구가 마멸되게 되면은 좌 또는 우 혹은 측정이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 앞에서 본 것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차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상하게 49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분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1mm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르는 게 드릴날 같은 게 50에서 딱 잘라야 되는데 그 드릴날이 조금 더 손상 마모돼서 50이 아니라 49에서 자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측정이나 아니면은 그 기준점 같은 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50일 더 넓은 데서 이제 공차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포가 좌우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포 곡선의 표시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 분포와 중심치의 표시 방법. 산술 평균치는 중앙치로서 집단 전체인 모집단에서 집어낸 것을 시료라고 하게 됩니다. 샘플이라고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5천만 명에서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명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체중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5천만 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죠. 샘플을 뽑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이걸 시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제품에서 공정에서는요, 이 5천만 명을 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징을 알고 싶던 그 집단 전체를 모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가 이 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를 알기에는 모두 다 조사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혹은 예를 들어 서울 특별 시민들의 평균 키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그 샘플링을 가지고 키를 비교한 다음에 평균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체 모집단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3포의 표시 방법은 범위와 표준 편차로 이야기한다. 뭐 범위, 표준 편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하는 거 시료의 각 치수와 평균치와의 차를 제곱한 평균이 되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평방근,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것을 평방근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이게 음의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그런 것들을 음양의 크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규 분포라고 했죠. 히스토그램의 단계를 많게 하면 분포 상태가 종 상태의 곡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상태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정규 분포가 이렇게 넓게 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처럼 표기되는 것이 더 좋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파레토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량이나 수정 손실, 크레임 손실 등에 따라 금액이나 건수, 백분율, 현상별, 원인별로 분역해서 크기를 나열한 것,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파레토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우리가 떡을 만드는 공장인데 떡이 좀 잘못되고 있다. 자, 왜 잘못될까? 이 다음에 뭐 원료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 자, 원료 이상이 한 10건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중에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게 8건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보관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게 6건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파레토 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 요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골식, 그러니까 어골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골식은 이제 물고기 뼈와 같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성 요인도에서 자, 어떤 것에 영향이 미치는 원인, 제일 굵은 게 여기 이제 하나 쫙 선이 이제 기준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원인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이 있죠. 자, 다음에 또 뭐 기계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또 뭐 원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원료에서 뭐 간장이 이상하다. 자, 이 원료에서 밀가루가 이상하다. 자, 여기에서 뭐 물이 이상하다. 자, 이렇게 사람 중에서 집중력이 좀 이상하다. 사람 중에서 숙련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특성 요인도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그림이 되겠고요. 특성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하여 원인 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품질 코스트도 있습니다. 품질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비용 중에서 우리가 특정 품질에 요구되는 비용을 이제 품질 코스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구되는 품질, 즉 설계 품질을 설계하기 위한 원가, 따라서 제품 그 자체의 원가인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제조 경비로서 제조 원가의 부분 원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코스트의 비용으로서는 첫 번째는 예방 비용입니다. 예방 비용은 아예 이제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하자. 그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소정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불량품 발생의 예방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고요. QC 계획, QC 기술, QC 교육, 그 다음에 QC 사무 비용이 있습니다. QC는 여러분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계획하거나 기술, 교육, 사무 이런 것들이 다 예방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서요. 수입 검사, 그 다음에 공정 검사, 그 다음에 완성품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비용, 그 다음에 PM 비용들도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코스트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큰 코스트, 페일 코스트, 제일 큰 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실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우리가 사전에 아예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그걸 빼내자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미 불량이 완전히 생겼어요. 이미 뭐 출고가 됐다.
아니면 고객에게 가서 설치가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실패로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폐각 비용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가공하는데 생산되는 비용, 외주 불량 비용,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비용, 그 다음에 현지 서비스 비용으로서 자, 가장 큰 비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코스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바로 실패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가 재료, 설비, 가공 방법, 자, 작업자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4M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품질 관리 첫 번째 통계적 방법의 기초입니다. 조금 뒤에 이어서는 이제 샘플링 검사라든지 관리도 등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